안녕하십니까, 감독관입니다. 지금 우리 감정평가사 1차 과목에 부동산 언론이 들어온 지 몇 년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타겟을 제대로 못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게 좀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 지금 2차 과목 중에 감정평가 이론 파트가 있습니다. 그 이론 파트 들어가 보면 부동산학 언론이라고 들어있긴 해요. 일부 들어있는데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1차 과목으로서 이 부동산 언론은 사실 여러분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그 이론을 습득할 때 필요한 기초적인 내용도 일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폐 시간가치 개념이라든지 뭐 NPV 개념 이런 것들은 할인하는 기법으로서 감정평가 2차에서도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초 지식을 다져가야 되는데 많은 수험생들이 2차가 궁극 목표니까 1차는 뭐 대충 해서 뭐 점수 넘기면 되지 이런 생각을, 물론 뭐 그걸 제가 탓하고 싶진 않아요. 그게 전략적으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60점을 못 넘기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한 70점대 이상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1차에 대한 부담을 털고, 그죠? 2차에 매진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문제를 우리 감독관하고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첫 시간인데요. 그 목차를 가지고 전체 그 내용을 잠깐 좀 설명을 좀 하고, 특히 여러분이 이제 힘들어하는 파트, 출제 비중도 높고 그런 파트가 또 뭔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요약집이란 말이죠. 근데 요약집이라는 것은 요약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래 그 이론을 설명하는 부분들은 좀 빈약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강의를 들으시고 이 부분 조금 더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한테 강의를 들었지만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정말 저 스스로 자부할 수 있을 만큼 충실하게 만든 이론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찾아서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것은 좀 무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타이밍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좀 취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파트는 제가 총 8개 파트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좀 독창적인 파트는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민법을 배우시면 권리 분석에 관한 권리, 채권, 채무관계 이런 걸 학습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서에는 그걸 좀 넣어놨지만, 사실 시험에는 독창적으로 출제는 안 돼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과감히 좀 빼고, 그리고 목차를 보면 아시겠지만 좀 이따가 그 감평 이론에서 등장하지 않는, 그러니까 뭐 중개사법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뭐 세법에 관한 내용도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독창적인 파트로 하지 않고 개발관리론 뒤쪽에다 붙여서 추가 학습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총론 파트는 사실 이제 출제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높지 않은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자, 뭐 이런 건 이론적 이야기예요. 학문적 이야기인데,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이제 부동산의 이제 분류라든지, 그 다음에 부동산의 속성 및 특성,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이 파트를 좀 이해를 좀 잘 하셔야지. 특히 이제 부동산 분류 같은 경우에는 그 토지 용어, 여러분 이제 감정 평가를 하려면 토지 용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토지 용어 이거 정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수험생들이 그 토지 용어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시는데 이걸 제대로 이해해야 2차 또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 볼게요. 지금 여러분 그 1차 과목 중에 경제 원론이 있습니다. 경제 원론. 그럼 이제 경제 원론 파트 과목이 따로 있는데 여기도 경제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동일하지만 그 거래 대상이 부동산이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든가 거기에 조금만 포인트가 달라지고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에 경제학 원론이 과목으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출제되는 것을 최근에 경향을 좀 보면 탄력성 계산 문제라든지 그래프를 이해를 통해서 소비자 잉여나 공급자 잉여, 생산자 잉여, 면적을 구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좀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시험장에서 그걸 시간 내고 그걸 계산하는 것도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뭐 그런 걸 좀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크게 부담되지 않는 그런 파트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론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 물건을 사고자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시장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시장이에요? 부동산 시장. 그래서 여러분이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업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내용을 좀 학습을 하게 될 텐데, 다른 것들은 거의 좀 출제를 잘
안 하는데, 지금 여기 봐보면 독창적인 게 있어요. 공간시장과 자산시장 개념. 공간시장과 자산시장 개념. 이것은 이제, 여러분, 간평 이론에서도 공부를 할 겁니다. 할 건데, 우리에게도 출제가 돼요. 근데 한 두세 번 나왔는데, 뭐, 개념만 알면 풀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추가로 좀 출제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자, 특히 이제 입지 및 공간 구조로 뭐 이런, 효율적 시장 이론 이런 것들은, 감정평가학자라든지 이쪽 전공학자들이 자신의 고유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경제론 같은 경우는 경제학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고유형이라고 보니까 특히 뭐 주택 이용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항상 출제 가능성이 있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밥그릇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천박합니다만 자기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다루고자 하는 의도가 상당히 강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조금 더. 그리고 아마 대부분 이 8번하고 9번 같은 이런 내용들은 뭐 이론에서 어느 정도 들어볼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이제 이해를 필요한 파트가 이거예요. 요거. 그래서 이것은 경제적 사고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지식이 없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해결을 좀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뭐 경제학에도 도움이 되고 2차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정책론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부동산 관계법규를 공부를 하신단 말이에요. 국토의 계획 및 유효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학습을 통해서 법률의 내용은 잘 알아. 근데 우리가 다루는 것은 뭐냐면, 야, 이런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예상되는 결과는 어떻게 돼? 이런 거예요. 야,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누가 세부담을 많이 하게 돼? 이런 거예요. 그런 거죠. 근데 우리 부동산 관련 조세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부분이 독자적으로 출제를 계속 해왔습니다. 최근의 추세를 보면 약간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최소한의 그 부동산 세법에 관한 지식은 좀 기초적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몇 가지는 암기를 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요령을 좀 말씀드릴 거고 여러분 뭐 양도소득세 계산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직접 관련이 되지 않지만 사실은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약간 좀 암기를 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세정책이 사실 여러분이 이제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파트예요. 조세정책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압도적으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우리 수험생들 특히 이제 감정평가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제 2차를 공부하면서 사실 기초 지식이 빠지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기초예요. 부동산 투자론이 사실은 감정평가 이론을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한 기초입니다. 근데 많은 수험생들이 이걸 소홀히 한단 말이에요. 비중도 압도적이에요.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서 여기는 좀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일부 좀 암기할 거 좀 있어요. 암기를 해버리는 게 좋아요. 암기를.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암기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 암기법으로 정리를 해버리면 아주 쉬워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투자 이론하고 이 분석, 요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이 그 수익환원법 있잖아요. 수익환원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가능총소득에서 뭐 기타 소득하고 뭐 이거 다 뭐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암기법을 만들어 드릴 거야. 권식임금 불량부채 기타 소득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해요. 근데 그걸 모르면 수익환원법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2차의 수익환원법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또 이제 기초에 뭐가 들어있냐면 화폐 시간가치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이 화폐 시간가치를 모르고 할인하고 환원을 한다? 아, 이거 불가능합니다. 아, 이게 정말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이 2차 이제 이론과 실무 문제를 풀 때 이런 기초 지식이 없게 되면은 밑바지독이 물 붓게 되는 겁니다. 그냥 돌아서면 잊어먹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 했잖아. 기억이 안 남는 거예요. 기본 틀을 알게 되면 아, 이거 배가 아니네. 이걸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특별히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론만큼은 철저히 좀 학습을 하셔서 2차 시험에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금의 융통과 관련된 건데요. 이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우리가 자금 조달 기법으로서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투자 회사 이 부분은 우리가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계속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 관심이 좀 많은 파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떻습니까 우리? PF 들어보셨죠? 그게 이겁니다. 아, 이거. 그래서 개발 기업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제 자금을 조달할 때 약간 신용대출 성격이 가까운,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대출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특이합니다. 그다음에 요즘 뭐 PF 대출권으로 해서
지금 그 시장이 좀 말이 좀 많더라고요. 예, 그런데 뭐 부동산 시장이 조금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은 뭐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개발 관리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해를 필요로 하는 거 별로 없어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담이 좀 적어요. 상대적으로 부담이 좀 적게 좀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그 제가 몇 가지 좀 암기해라.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별거 없어요. 물론 이제 계산 문제가 하나 정도 나올 수는 있어요. 한두 개 정도. 그 내용이 뭔지 그런 부분 좀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비중이 이제 그 다음으로 가장 높은 게 또 이제 감정평가론입니다. 이게 출제가 많이 돼요. 선생님 지금 1차 시험인데 감정평가론은 이론하고 실무를 2차에서 배우게 되는데 왜 출제가 많이 됩니까? 자, 이겁니다. 어차피 2차 이론하고 실무를 학습을 하게 되면 그 내용 중에 가장 기초적인 거 있죠. 그런 부분을 좀 출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출제는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2차에서 뭐 세밀한 거 뭐 이런 거보다는 좀 큰 틀로 가잖아요.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 중에서 함정을 파는 유형이 무엇인지 이걸 정리하면 이것은 안정적으로 득점할 수가 있어요. 비중도 좀 높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부동산 언론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쭉 보니까 거의 우리 감정평가 이론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런데 제가 해줄 것은 이거예요.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그 2차 교수님한테 강의를 듣긴 듣는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교수님들은 충분한 기초 지식을 알고 넘어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왜 이게 이렇지 하는 거 기초적인 이해 정도가 좀 떨어진 상태에서 진입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 부분을 제가 좀 해결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론 시험을 볼 때 서술하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 키워드를 찾으면 서술 거기에다가 조사 붙이고 이렇게 하면은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도 부담을 갖지 않고 접근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첫째 시간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총론 파트가 되겠습니다. 8개 파트 중에 첫 번째 파트인데요. 일단은 이제 부동산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언론이잖아요. 자, 이 부동산학이 뭐야? 그에 대한 정의예요. 그런데 이것은 출제 비중이 낮아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이 무엇인지 개괄적으로 좀 이해하는 정도. 그 다음에 용어가 뭐가 있지? 이런 정도 이해하는 걸로 족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 들어오게 되면 빼지 않고 말씀드려야 할 학자가 있어요. 김영진 교수라고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자, 이 김영진 교수가 우리 부동산학을 정착시키는 데 상당히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정의가 많이 쓰여요. 야야야, 부동산학이 뭐야? 아, 이거야. 이렇게 정의 내리는 거죠. 경제학이 뭐예요, 여러분? 그러면 경제학이 뭐지? 경제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경제학자가 연구하는 학문이 경제학이다 이렇게 할 만큼 그 범위가 광범위하죠. 근데 그 경제학 범위 내에서 파생된 게 뭐냐면 경영학, 회계학, 부동산학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이 부분은 안 할 수는 없어. 안 할 수는 없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약간 좀 정리를 해서. 자, 일단은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제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김영기 교수 정의예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단어를 한번 봐볼게요. 일단 부동산 활동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능률화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 원리, 응용기술, 종합, 응용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그 수험생들이 이 부동산 활동이라는 단어 자체를 좀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요약 강의이긴 하지만 기본서를 충실히 읽었다고 제가 별로 믿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좀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처음 보신 분들은 야, 부동산이 활동을 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죠. 부동산은 원래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인간이 뭔가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부동산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시는 거 감정평가 업무는 부동산 활동일까요? 아닐까요? 부동산 활동이죠.
그쵸? 중개사무소에 중개하는 거, 네, 부동산 활동이에요. 여러분 토지 사요. 아, 그거 부동산 활동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잘하자. 이거를 잘하자. 응?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 잘하면 결과가 뭘까요? 자, 힌트 드립니다. 자본주의사에서는 뭐가 최고야? 사랑 이야기 하지 마. 사랑 아니고 뭐라고? 돈이잖아요. 예, 경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예, 능률화해서. 근데 말입니다. 뭔가 할 때는 야, 쟤는 근본이 없어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론이에요. 이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론을 배웠지만 이것을 실무 있게 적용할 때는 스킬풀한 어떤 게 능수능란함이 있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이 학문은 두 가지로 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은 두 가지 같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원리 이론입니다. 이론. 응용기술은 실무예요. 실무. 그래서 이 그림으로 가보면 자 봐요. 우리 부동산 활동을 잘하자. 우리 이게 목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 과학성 이론 분야, 응용기술 실무 분야 이렇게 필요한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네, 자,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은 아 그렇구나. 우리가 부동산을 대상으로 뭐 활동하게 되는데 나는 정말 잘 살고 싶어. 근데 이론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실무에 적용해야 될 거 아니야. 좋아. 나 건물 사러 가. 자, 건물 사러 갑니다. 나 토지 건물 딱 있어요. 딱 이거 보면 이제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저 몇 층짜리지? 이거 엘리베이터가 없네. 주차장이 부족한데? 이런 것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죠. 이 물리적 측면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5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100억 달라 그래. 그럼 여러분, 그 뭐 연면적이 얼마나 되겠어요? 5층짜리 건물이. 100억 달라고 주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 생각합니다. 돈. 그 다음 또 하나는 그 건물을 샀는데 소유권 이전이 안 된다든가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이거 큰일 나요. 뭐 수용 대상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어때요? 내 소유권을 유지할 수가 없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전세 사기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법률 측면도 생각을 해야 돼요. 방금 제가 세 가지 이야기했어요. 세 가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 한번 봐볼게요. 봐봐요. 법적, 경제적, 기술적 세 가지 측면. 그럼 여러분 우리 부동산학은 여기와 관련된 학문들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민법 배우시죠? 민법 채권 채무관계, 권리관계 이런 거 다 배우시잖아요. 법률관계, 법률행위 막 이런 거 배우시잖아요. 그래서 이 법적 측면의 내용을 일부 좀 우리가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경제론 등장했었잖아요. 경제적 측면. 그 다음에 그 시중에 지어진 이 건물들을 보면 건축공법을 무시하고 만든 건물은 힘들어요. 그리고 건축 허가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물리적 측면에 어떤 학문적 내용이 녹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야, 그러니까 부동산 이렇게 하면 한 가지 측면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네. 그러니까 이런 주변 과학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럼 뭐라고 부르는 게 좋겠어요? 모여 있으면 선물 세트도 무슨 선물 세트? 예, 종합 선물 세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시스템이라 그래요. 시스템. 그리고 이론만 한다. 실무에도 적용한다. 실무에도 적용한다. 내게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잘 봐요. 이 부동산 활동 누가 하죠? 인간이 하죠. 자, 인간은 무슨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이다. 자, 인간은 혼자 살기 힘들어요. 혼자 살기 싫어. 그래서 인간이 개입돼서 그 현상들을 또 연구를 하기 때문에 자, 여기 봅니다. 여기 지금 조주은 박사가 정의한 것은 하나를 더 추가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더하기 사회를 탁 넣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김영지 교수 정의에. 그래서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의 성격이 종합, 응용, 사회입니다. 동그라미 쳐볼게요. 밑으로 내려갈게요. 여기 응용과학이다. 종합과학이다. 그리고 사회과학이다. 요 세 가지가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응용한다는 것은 어떤 학문을 인간 생활에 적용하면 응용이라 그래요. 응용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응용과학 그럼 뭐라고요? 이론에 그친 거예요. 인간 생활에 적용한 거예요. 인간 생활에 적용한 거죠. 그럼 경험이 생겨요. 다툼이 있어요. 바람직한 부동활동을 전개하도록 지침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파생된 거예요. 사실은 키워드는 세 가지. 뭐라고요? 종합, 응용, 사회. 이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이해가 됐어요.
자, 우리 부동산학을 왜 하는데, 부동산 활동을 잘해가지고 나 부자 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부동산 활동이 능률합니다. 근데 이 부동산 활동 누가 한다고요? 인간이. 그러다 보니까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을 연구해야 될 거예요. 요즘 전세 사기 많죠? 그건 부동산 사기 활동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을 부동산 현상이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부동산 활동을 연구한다는 이야기는 부동산 현상을 연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부동산의 연구 분야이 이제 접근 방법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게, 요즘은, 요 실무 분야에 관심이 많아요. 이론 분야는 이미 어느 정도 정착이 됐는데, 관심 여기 좀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재가, 여러분 이제 교재를 아까 봤을 때 어땠어요? 투자, 금융, 개발, 뭐 그런 거 본 적 있죠? 감정평가, 뭐 개발과 관리, 뭐 이런 거 본 적 있었잖아요? 요즘은 요 실무 분야의 내용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그래서 지금 이 특성과 속성은 이론적인 측면이다. 여러분 공법사법, 부동산법 배워요. 공법으로는 관계법규를 말하는 거고요. 사법으로는 민법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공법과 사법.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다 배우시는 거고. 그래서 뭐, 이거 기초적인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론 분야, 실무 분야 나눠진다. 예전에 이걸 암기시키고 그랬어요. 근데 큰 도움은 안 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부동산 결정, 의사결정하려면 이들이 지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의사결정 지원 분야.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중요하진 않다.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부동산이 있어요. 그럼 우리 부동산을 바라보면 이렇게 돼요. 법, 경, 기.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야 돼. 법, 경, 기. 법률 측면, 경제적 측면, 길주 측면. 그럼 우리 부동산학은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해요? 어느 한 가지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세 가지 다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걸 사용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완성된 종합 선물 세트를 수입한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래서 종합식을 다른 말로 아까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뭐라 돼 있어요? 시스템식 접근 방법.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도입하는 방법을 우리는 취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분산식. 갑은 이것만, 을은 이것만, 병은 이것만 이렇게 하면 분산식이 돼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갑, 을, 병 한 놈만 패는 거야. 이것만 하거나 아니면 이것만 하거나. 여기서 뭐라면 중점식이라고 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종합각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걸 한꺼번에 시스템에서 도입을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종합식, 여기 우리나라 이렇게 적어놓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종합식 시스템 접근 방법을 취해서 도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타 접근 방법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에게 출제 가능성은 많이 높지는 않지만, 혹시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 두 가지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행태란 단어가 여기 키워드고요. 여러분, 의사결정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행태가 뭐죠? 민법에서는 모습을 태양 이렇게도 부르죠. 행태, 움직이는 모양. 그럼 움직이는 모양은 눈으로 관찰되는 거죠. 여러분, 편의점 알바를 해. 근데 고객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은 무슨 마음으로 들어왔을까요? 1번, 와가지고 불을 지르기 위해서. 2번, 물건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저 사람은 목이 마르니까 생수를 사기 위해서 들어왔구나. 생수 주세요. 그러면. 그렇지 않겠어요? 맞죠? 그러면 머릿속에 이미 뭐가 일어나고 결심해서 이게 일어났겠지. 그러니까 내면적인 건 이미 끝난 거야. 근데 이제 겉으로 딱 봤을 때 생수 주세요. 그럼 이제 카운터 앉아있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분이 물을 마시고 싶은 의사결정, 물을 마셔야 되겠다는 의사결정을 했겠구나 라고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행태과학적 접근법이고, 여기는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물을 마시러 가는 그 전에
나는 물이 부족하면 수분이 부족해서 몸이 좋지 않을 거야. 막 이때 물을 얼마나 마시는 게 맞을까? 막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이 더 초점을 두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둘 다 그래서 인간하고 관련돼요. 인간하고. 근데 여기는 행태에 초점을 두는 거죠. 행태를 가지고 부동활동을 분석을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행태 과학적 접근 방법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 행동을 보고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결할 때도 어때요? 네가 한 행동을 보니까 아주 다분히 의심스럽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의사결정 접근법이 최근에 이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의사결정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어요? 항상 빈곤하고 불행하고 살고 싶어요.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럴 때는 이걸 결정해야 되겠지. 여기를 뭐라 하냐면 합리적 의사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합리가 뭐예요? 너 그 참 합리적이야. 그래서 합리가 뭐예요? 합리가. 이런 말을 하면 당황합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이성적으로 타당하다가 합리예요. 인간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인국대를 목표로 한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기본 과정에서 어디에 초점을 둔다? 합리적 의사결정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우리가 그 실무 분야에 의사결정 분야와 의사결정 지원 분야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들이 요즘 조금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여기다가 적습니다. 최근. 그래서 의사결정 접근 방법은 최근 우리가 이제 교재를 구성할 때도 그렇고 학문의 연구도 여기에 초점이 많이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의사결정과 관련된 게 투자, 금융, 개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출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투자, 금융. 여러분 2차에서 감정평가하는 것은 그 적절한 가액을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토지의 경제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기술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토지의 경제 가치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데 요 판단하는 거, 요거 있죠. 이 판단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더 관심의 대상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법제도적인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게 좀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재밌는 게, 그럼 이제 뭘 좀 볼 거냐면요. 부동산의 일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일반 원칙이 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특별 원칙이라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다르죠? 여러분 일반 원칙하고 특별 원칙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자, 어떤 게 적용되는 범주가 더 클까요? 손가락으로 하지 말고 말로 해봐. 이게 더 훨씬 더 큰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사회나 이런 쪽에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사면 중에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특별 사면 같은 경우는 콕 집어서 소수의자를 대통령이 되게 이제 해주는 경우고, 일반 사면 같은 경우에는 국회 동의를 얻어가지고 관련 있는 범죄 행위자들을 다 사면해주고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럼 저 일반 원칙은 일반적으로 다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야.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감정평가에는 특별 원칙이 있어요. 감정평가의 특별 원칙. 그래서 이거하고요, 권리분석에서 특별 원칙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의 특별 원칙이 있고 권리분석의 특별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분석 특별 원칙은 사실 여러분 이제 권리 분석을 할 때 필요한 내용이고, 저는 자세히 다루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 민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학습을 하는 파트니까. 그래서 제가 강조할 파트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빠지는데, 나중에 이 특별 원칙, 여기는 특별한. 그래서 이 능률성, 안전성, 전달성 원칙, 능률성, 안전성, 증거주의, 탐문주의 원칙,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너 부동산학 또는 부동산 활동입니다. 부동산학이나 부동산 활동. 자, 부동산학을 연구하거나 부동산 활동을 하거나 여기에 지도 원리, 지침.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 똑같아요. 여러분 예전에 그 학교 가게 되면 그 교실에 교훈 이렇게 적어놓은 것처럼 요걸 지켜라. 이걸 지키자. 그런 거죠.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너는 부동산학이나 부동산학을 연구하거나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어. 능률적으로 해야 돼. 그리고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가난해지면 안 돼.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토지는 사유이기 이전에 국토 일부잖아. 공정하게 해.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네 가지를. 그래서 이 능률성 원칙이 가장 중요해요. 왜 그렇죠? 아까 제가 부동산학의 목적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뭐였냐면 이거예요.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그게 우리 부동산학의 목적이었잖아요. 가장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이 2차에서 이거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단어도 어려워. 먼저 영어로 말하면 이해가 쉬울 거야. The highest and best use예요. 갑자기 짜증나기 시작해서. 최고, 최선의 이용입니다. 최고, 최선의 이용. 그러니까 최자 하나 땄고요. 최고, 최선할 때 이 고선을 묶어서 유효로 바꿨어요. 요거 2차에서 이렇게 말 안 해준다니까. 나한테 배웠는데, 나한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부동 언론을 우리 그 소홀히 하면 뒤에 그 다른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부터 이해를 하면 그게 얼마나 재밌겠어요. 원래 최고, 최선인데 고하고 선을 묶어서 뭐라고 바꿨다고? 유효. 오케이? 그러니까 최유효 이용. 이 말은 최고 최선의 이용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딱 2차를 좀 공부도 좀 했고 1차가 자꾸 좀 아쉬워서 오신 분들인데 1차를 통해서 2차에 도움이 되는 그런 수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홀히 하지 않고 좀 잘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거래 활동이 능률화입니다. 거래 질서가 문란해지면 전세 사기 사건이 많으면 부동산 사기 사건이 많으면 거래는 위축됩니다. 그죠? 거래. 여러분 부동산 거래는 많을수록 좋을까요? 자, 물건들의 거래는 많을수록 좋을까요? 적을수록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 저 사람 제정신이야 그럴 수 있어. 통이 많은 게 좋지. 왜 그래요? 거래가 잘 되는, 많이 되는 게 좋은 이유가 뭐예요? 수요 공급이 시장에서 만나게 되면 둘 다 이익이 생기는 거 배우시죠?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국가 간의 이익을 위해서 또 무역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는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효용을 증대시킵니다. 근데 이 거래가 위축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능률화가 다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야? 왜 이래? 지금 기계가 야 빨리 진도 나가 막 그래요 지금. 제가 좀 많이 당황했고요. 자, 그다음 뭐야 이게? 정전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동산 활동을 안전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게 이거 뭐예요? 법경기죠? 법경기? 야, 건물이 뭐 부실해. 경고수 판단해야지. 가격이 적정하니? 누구하고 계약하는 거야? 권리가격 진정성 판단. 이런 게 필요하겠어요. 그쵸?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거 안전하게 하자. 우리가 이제 속된 말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야,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그런 말 들어봤어요? 그럼 언제 건널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돌다리도 두드리고 보고 건너라. 그게 안전성이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빨리빨리야. 그래서 능률성하고 안전성은 무슨 관계에 있다? 상호 견제, 상충 관계에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느 하나를 강조하면 하나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그 다음에 최소 희생 비용으로 최대 효과 수익을 얻자. 이게 뭐 여러분 경제학에서 뭐라 그래 이것을 영어로? 영어 공부도 해야 되잖아. 우리 시험은 Economic Principle이라고 합니다. 경제 원칙. Economic Principle. 그걸 뭐라고? 경제 원칙. 경제 원칙은 뭐라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수익.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 오케이? 그리고 부동산 활동 어떻게 하자? 공정하게 하자. 자, 방금까지 뭐냐면 우리 부동산학이나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 지켜야 할 지도 원리 근본적 어떤 원칙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 일반 원칙은 특정 활동에 국한되지 않고 부동산 전반에 관해서 적용되는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타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둘을 바꿔갖고 낸 적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정도의 문제는 여러분이 출제를 안 할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제 이 수업을 통해서 2차 시험에도 도움이 되는 기초사고를 다져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의외로 그런 부분이 빠져 있으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잡아봅시다. 부동산학의 몇 대 측면? 3대 측면. 요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면 복합개념이라고 그래요. 아까 제가 첫 단어 따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였어요? 법, 경, 기. 예? 자, 세 가지 측면. 뭐라고? 법, 경, 기. 그럼 제목부터 볼까요? 양가 1번은 뭐예요? 범칙 개념 나왔고요. 그 다음 뭐가 나와 있어요? 경제적 개념. 그 다음 뭐예요? 길적 개념. 이렇게 법, 경, 기. 그래서 오늘 부동산학은 이 세 가지 측면을 함께 생각하는 거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민법을 배우신단 말이에요. 민법 제99조 1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그러면 99조 2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기초적인 어떤 법률로서 민법이 이건 부동산이고 이건 동산이야. 아주 기초적인 정의를 내는 곳입니다. 거기가. 자, 거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우리 민법상의 정의를 좁은 의미로 부동산을 정의했다 해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민법상의 부동산 또는 협의 부동산 이렇게 부릅니다. 민법상의 부동산 또는 뭐라고? 협의 부동산.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보고 싶다. 지금 공부를 어느 정도는 했을 거 아니야? 전혀 안 하고 계신 분은 없을까? 지금 유학 과정인데. 자, 부동산하고 동산의 권리 공시수단이 다르죠. 공시 방법이. 자, 내가 토지 건물을 샀다 그럼 어떻게? 등기를 하죠. 등기를. 그렇죠? 참나. 이런 기초적인 질문에 당황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동산은 뭐예요? 권리 공시가? 점유죠. 점유죠. 자,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분명히 민법 제99조 1항을 보면 부동산을 뭐라 하냐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을 했잖아? 토지 및 그 토지죠? 정착물. 그러니까 토지를 떠나서 존재할 수 있는 물건들을 정착물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자동차는 민법에 따르면 뭐예요? 많이 어려워요? 다시 한번. 자, 민법 제99조 1항에 따르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라 했다고요. 이 항에서는 이걸 제외한 나머지 동산이라 했다고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자동차는 동산이에요. 그럼 뭐 이의가 없겠지. 민법에 따르면 자동차는 뭐라고요? 동산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 우리 토지 사거나 건물을 사게 되면 등기를 통해서 소유권을 표시한단 말이에요. 권리 공시를. 근데 그걸 비슷한 거 사는 것들이 있어요. 자동차 같은 거. 여러분 자동차 사면 어떻게 해요? 목돈 주고 못 사면 뭘로 사요? 할부로 사죠. 그럼 저당 설정돼요. 그러니까 등기부가 있게 되면 저당 설정을 통해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현상들이 원래 부동산이 아니었는데 원래 민법상 동산인데 또는 두 번째 여러 가지 물건들이 모여 있는 거야. 막 동산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뭐 막 묶여 있는 거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권리인데 이것을 등기 등록의 방법을 취해가지고 자금을 융통하는 대상으로 쓸 수가 있던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하냐면 준부동산 이렇게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준부동산. 자, 이제 묻습니다. 준부동산은 원래 부동산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자, 대답 잘했어. 자, 그러면 여러분 민법에서 준법률행위 배웠죠? 들어본 적 있어요? 준법률행위. 원래 법률행위가 아닌데 법률행위 준하겠다 이런 뜻이야. 여러분 경제학 이제 준지대 들어갈게요. 준지대. 여러분 준지대가 뭐예요? 원래 토지에 대한 사용료다 아니다? 아니다. 아닌데 토지 사용료처럼 취급한 것을 준지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장치는 이런 게 쓰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기본 단어를 이해를 하게 되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준지대는 토지 사용료도 아니다. 아니야. 자동차나 건설기계나 설비 같은 사용료라고. 됐죠? 준법률행위는 원래 법률행위야 아니야? 아니야. 근데 법률행위 준하도록 취급하겠다 이 말이야. 그럼 준부동산은 원래 부동산이야 아니야? 아니야. 근데 권리관계라든지 실제 우리 실생활에서 보면
부동산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 효과를 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부동산처럼 인식해도 되겠다. 법률적으로.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러요? 준부동산 이렇게 합니다. 또는 의제부동산. 자,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이 부분 좀 학습을 좀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정의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자, 협의부동산 좁은 의미란 뜻이죠. 민법 제99 1항의 내용이고요. 토지면 그 정착물이에요. 준의제부동산은 성질상 부동산을 원래 볼 수가 없어.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성격이나 관리 측면을 봤더니 뭐가 불가피해? 등기 등록이 불가피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포인트가 뭐냐면 저당 가능이란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부동산처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준부동산 종류, 여러분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모, 광업권, 어업권, 이거 우리 감정평가에 물건평가에 거의 등장하는 것들이죠. 그렇죠? 개별 물건 평가하는 거 주된 방법 그런 것도 이제 기억하는 법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2차 교수님들이 강의하시는 내용들은 어느 정도 기초지식이 있다고 강의하시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좀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물건평가의 기본 지식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저하고 같이 정리하면 부담이 확 줄어들 거예요. 자, 2차를 위해서나 1차를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특히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게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재산의 묶음이에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근데 옆편을 보고 제자가 붙어 있으니까 경제적 개념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무슨 개념하고 있어요? 경제적 개념이 밑에 있어. 무슨 개념하고 있어요? 법경기 중에. 범주 개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장재단, 광업재단. 우리나라는 자원이 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원을 개발하거나 어떤 기술 개발하거나 그래서 고용을 창출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적극적 지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공장을 운영하는데 자금이 부족해. 토지만을 대상으로 저당 설정해서 자금을 융통하면 금액이 크지 않을 거야. 근데 토지, 건물, 기계장치 그에 관련된 어떤 권리 등을 다 묶어가지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등록을 하게 되면 한시적으로 전체 재산을 묶어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공장재단, 광업재단인 거죠. 그 다음에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 보존 등기 되면 임목이라 또 부릅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제 요겁니다. 요것은 여러분이 민법에서도 좀 중요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도 출제가 될 수 있는 파트인데 워낙 좀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 자, 첫 시간 이렇게 하고 우리 1회차 강의 1강 마치고요. 신입 시간을 가진 다음에 2강에서 만나 뵙도록 합니다. 네.